결혼 5년 차. 나는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전부 털어 청담동 아파트에 계약금을 치렀고 매달 1,200만 원이나 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내 명의의 신용카드에는 온 가족의 수도세, 가스비, 난방비, 관리비가 묶여 있었고 자동이체는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날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을 붙이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잠깐 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흘겨보더니 20명이 넘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꼴만 봐도 밥맛 떨어진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남편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못 들은 척단척만 피웠습니다. 나는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겨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3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뜸 한다는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보일러가 왜 이래? 난방이 안 되잖아. 엄마 얼어 죽겠다고. 나는 친정집의 따스한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딱 5글자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알게 뭐야, 10.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새벽 4시 3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누워 천장에 생긴 누런 얼룩을 응시했습니다. 3년 전 윗집 누수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죠. 시어머니는 그게 내 사주팔자에 낀 애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온 첫 해부터 집에 물이 새게 하다니 재수가 없다고 말이죠. 알람이 30초 동안 꼬박 울리고 나서야 나는 협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휴대폰이 아니라 정민 씨의 팔뚝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더니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나는 끊어질 듯 아픈 허리를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방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내 쪽도 어둠이었고 정민 씨 쪽도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건넌방의 시어머니가 이미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어머니는 방광이 약해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화장실을 갑니다. 결혼 첫 해부터 그 시간을 외워버렸습니다. 보리를 보고 나면 언제나 폐를 토해낼 듯 과장되고 긴 기침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라. 오늘은 추석. 1년 중 가장 중요한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씻는 건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불을 켜면 정민 씨가 눈부시다고 짜증을 내고 불을 켜면 시어머니가 문밖에서 전기세 아까운 줄 모른다며 혀를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치약을 짜는 법을 배웠고 찬물로 얼굴을 때려 잠을 쫓는 법을 배웠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압니다. 32살 눈 밑에는 아무리 가려도 지워지지 않는 다크서클이 두 덩이 내려앉았고 작년부터 깊어진 팔자주름의 입꼬리는 중력의 증거처럼 축 처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고객 앞에서 짓는 영업용 미소나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억지 웃음 말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 말입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나는 낡은 회색 맨투맨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음식할 때 입는 전용 옷입니다. 목덜미는 이미 기름때에 절어 누렇게 변색되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살금살금 침실을 나와 딸 수아의 방 앞을 지날 때 잠시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4살 수아는 아직 제사가 뭔지 며느리의 도리가 뭔지 모릅니다. 나는 수아가 평생 그걸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복도 마루 한 곳이 살짝 들떠 있어서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납니다.
매번 피해 다녔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발이 그곳을 밟고 말았습니다. 삐걱. 기다렸다는 듯 건넌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역광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큼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4시 10분입니다. 어머니. 차례는 몇 시에 지낸다고 했지? 9시요. 어머니. 5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꼴로 주방에 들어갈 셈이냐? 나는 내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 맨투맨에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질끈 묶은 머리. 음식할 때 늘 입던 차림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 배니까 좋은 옷은 나중에 갈아입으려고. 기름 냄새, 어머니가 말을 끊으며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내가 가진 옷 중에 어디 내놓을 만한 게 있기나 하니? 우리 최간의 추석 차례상 차리는데 그따위 거지 같은 꼴로 주방을 휘젓고 다니겠다고? 친척들이 보면 우리 정민이 욕 먹이는 짓인 줄 몰라?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머니는 꼬투리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겠다고 하면 시간 없는데 굼뜬다고 할 것이고 그냥 하겠다고 하면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할 테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어머니는 역시나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가 작년에 내 카드로 긁어 선물한 38만 원짜리 와인색 벨벳 잠옷 가운을 여미며 획 돌아섰습니다. 조기 12마리 굽고 동그랑땡 30개, 호박전 20개 붙여라. 나물 5가지 무치고 8시 반 전까지 상차림 끝내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심박수를 셌습니다. 1, 2, 셋. 심장이 조금 진정되자 발걸음을 옮겨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조명은 어두침침했습니다. 고장 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밝으면 전기세 나간다며 정민 씨를 시켜와트 수가 낮은 전구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방 전체가 누런 먼지를 뒤집어 쓴 듯 흐릿했습니다. 후드를 켜자동 하는 굉음이 났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늙은 소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바꿀 때가 지났지만 어머니는 멀쩡한 걸 왜 바꾸냐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냉장고 속 조기는 어제 정민 씨가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선을 들고 왔을 때 어머니는 내 면전에서 5분 동안이나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정민이 효자다. 효자야. 시장 가서 직접 생선을 다 사오고. 요즘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니? 정민 씨는 칭찬받은 초등학생처럼 희죽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팔을 다듬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산 돈이 내 카드에서 나갔다는 걸 말해봤자니까요. 어젯밤 정민 씨는 지갑을 두고 왔다며 내게 계좌 이체를 부탁했습니다. 수산시장 카드 결제 98,000원. 냉장고에서 조기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맺힌 물방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마 위에 한 마리씩 펼쳐놓고 세어보았습니다. 14마리. 2마리가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12마리라고 했지만 나는 압니다. 한 마리라도 굽다가 살점이 떨어지면 생선 하나도 제대로 못 굽냐 하고 타박할 것이고 딱 12마리를 맞추면 손이 작아서 어디다 쓰냐, 모자라면 어쩔 셈이냐고 비아냥거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여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밥도 더 많이, 국도 더 많이, 과일도 더 넉넉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만 시키지 않은 것까지 눈치껏 해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지난 5년간 터득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조기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생선배를 가르자 비릿한 내장이 쏟아져 나왔고 훅 끼쳐오는 냄새에 고개를 돌리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장이 텅 비어있어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어젯밤 나는 밥을 반 공기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또 살쪘구나. 턱이 2개가 됐네라고 핀잔을 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살이 찐 건지 거울을 제대로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수아는 자꾸 묻습니다. 엄마, 왜 밥 안 먹어? 그럼 나는 젖 많은 배 안 고파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빤히 보다가 제 밥그릇에 있는 고기를 집어내 숟가락 위에 올려줍니다. 엄마 먹어. 수아가 주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울컥 눈물이 솟구칩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됩니다. 여자가 걸핏하면 우는 건 재수 없다고 어머니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눈물을 삼키고 서름을 삼키고 모든 감정을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기 손질이 끝나고 고기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다짐 육기계는 3년 전에 고장 났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살 필요 없다며 옛날엔 기계가 어디 있었니? 다 손으로 다져야 제맛이 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쌍칼을 쥐고 도마를 두드립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뚝이 저려오지만 고기를 지디길 때마다 묘한 해방감이 듭니다. 마치 도마 위에 있는 게 고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인 것처럼. 파를 넣고 다진 마늘을 넣고 간장과 참기름 그리고 감칠맛을 위해 설탕을 아주 조금 넣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재작년인가 후추를 조금 넣었다가 어머니가 맛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던졌습니다. 누구 맘대로 잡스러운 걸 넣어? 조상님 드실 음식에 내 맘대로 장난질이야? 나는 3번이나 죄송하다고 빌었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 조각을 30분 동안 주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동그랑땡 담긴 접시를 바닥에 패대기 쳤거든요. 그 뒤로는 절대 레시피를 바꾸지 않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낮도 밤도 아닌 회색빛이었습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주방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윗집에는 신혼부부가 삽니다. 남자는 의사고 여자는 대기업에 다닌다는데 매일 아침 6시면 같이 러닝을 하고 아침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갈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문득 정민 씨와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주말에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무릎 꿇고 프러포즈할 때 그가 그랬죠. 서영아,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너는 쓰기만 해.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보같이 정말로 믿었습니다. 6시 30분. 동그랑땡 반죽을 모두 빚었습니다. 32개, 역시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쟁반에 가지런히 놓고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은 뒤 단호박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전 부칠 때 껍질이 단단한 단호박을 써야 맛있다며 고집했습니다. 식칼에 체중을 실어 내리누르자 호박이 쩍하고 갈라졌는데 힘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칼날이 검지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나는 멍하니 2초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비릿한 쇠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밴드를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구급상자는 거실장에 있는데 거길 뒤적거리다간 어머니나 수아가 깰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7시 드디어 정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온 그는 부스스한 눈으로 나를 힐끔 보았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차례 9시야.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호박을 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8시 반까지 끝내래. 아, 그래. 그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나 씻고 올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까?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앞치마에 핏물을 대충 문지르고 다시 호박을 썰었습니다. 7시 45분. 시어머니가 기상했습니다. 새로 산 짙은 자색개량 한복을 입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것도 내 카드로 극은 120만 원짜리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등 뒤에 서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등에 파리가 기어가는 것처럼 끈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박 너무 두껍다. 네, 어머니. 나물은 아직도 안 했어? 조기 굽는 중이라서요. 이거 끝나면 바로 무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에 특유의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그때 해서 언제 상 차릴래?
9시 반이면 친척들 들이닥칠 텐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허둥지둥하는 꼴 보여주려고 작정했니?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손놀림을 더 빨리 했습니다. 호박 써는 속도를 높였지만 내가 아무리 빨리 해도 어머니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겁니다. 너무 빠르면 덤벙댄다. 느리면 굼뜨다. 나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8시 정각. 프라이팬에 기름이 달궈졌습니다. 첫 번째 조기를 올리자 기름이 치익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습니다. 뜨거운 기름 방울이 손목에 튀어 따끔거렸지만 뒤집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도록 불 조절을 했습니다. 후드가 요란하게 돌아갔지만 연기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고 매운 연기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코를 쥐었습니다. 어우, 연기 좀 봐. 창문 좀 열지 그러니? 창문은 방충망까지 꽉 잠겨 있고 열쇠는 어머니 방에 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거실까지 냄새 다 들어오잖아. 오늘 입을 한복에 냄새 배면 어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생선 구울 때는 약불에 천천히 하라고 몇 번을 말해? 불을 그렇게 세게 하니까 기름이 사방팔방 튀지.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니? 불을 줄였습니다. 생선이 더디게 익어가자 어머니는 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언제 다 구울래? 나는 대답 없이 불을 다시 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더 지켜보다가 흥미를 잃었는지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내 옷, 내 피부 모공 하나하나에 짠내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는데 땀은 뜨거웠지만 손은 차가웠습니다. 8시 40분. 수아가 깼습니다. 분홍색 공주 잠옷을 입은 수아가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안아줘. 나는 얼른 뒤집개를 내려놓고 쭈그리고 앉아 아이를 안았습니다. 품에 파고드는 작고 따뜻한 몸, 아이에게서 나는 베이비 파우더 향기. 하루 중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순간입니다. 엄마 냄새나 수아가 코를 찡긋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요리하고 있어서 그래? 금방 씻을게. 수아는 거실 가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까? 수아도 엄마 도와줄래?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이고 착해라. 근데 주방은 뜨거워서 위험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수아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만화 채널을 틀어주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안방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좋은 소리는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수아가 텔레비전 보는 걸 싫어합니다. 계집애가 책은 안 읽고 텔레비전만 보면 머리 나빠진다면서요. 정작 당신 아들이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게임할 때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말이죠. 9시 5분 전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정민 씨가 현관으로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활기찼습니다. 고모부, 고모,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나는 막 구워낸 마지막 조기 접시를 들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7, 8명이 와 있었습니다. 큰 고모 내외, 작은 고모 내외, 그리고 사촌들. 그들은 나를 보고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하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민이 엄마는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안방에 계세요. 정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영아, 어머니 좀 모시고 나와. 나는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고모님들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입술에는 옅은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얼룩진 앞치마, 기름에 번들거리는 얼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랑콤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어머니가 거실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팔 벌려 큰 고모를 안으며 형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고생하셨죠? 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무생채. 5가지 나물마다 어머니가 정해놓은 양념 비율이 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민 씨의 승진 자랑을 늘어놓고 친척들이 집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9시 37분. 거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주식과 골프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명품 가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정민 씨 사촌 동생의 아들이 거실 탁자에 있던 물컵을 쳐서 엎질렀습니다. 한수아.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리를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수아는 구석에서 곰 인형을 안고 멍하니 서 있고 컵을 깬 남자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거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남자아이가 치고 갔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지금 내가 수아한테 덮어 씌운다는 거냐? 애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그럼 누가 깼다는 거야? 제가 봤어요. 저 아이가 깼어요.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억울하게 혼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친척들 앞이라 차마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콧방귀를 끼며 남자아이 엄마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괜찮다, 괜찮아. 그러고는 나를 노려보며 입만 벙긋거려 내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따 보자. 나는 못 들은 척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0시 정각.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나물 접시를 내어가자 상차림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조기, 전, 과일, 떡, 수리오와 열을 맞춰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제주가 되어 제일 앞에 섰고 어머니가 그 옆에서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요. 나는 맨 뒤 벽구석에 다른 며느리들과 섞여 섰습니다. 차례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도, 벽에 기댈 수도, 짝다리를 짚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계의가 아니니까요. 꼿꼿이 서서 정민 씨가 충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옆에서 절하는 법, 술 따르는 법을 훈수 두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아도 내 옆에 서 있었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인지 힘들어하며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다리 아파. 쉬뜨 나는 허리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나. 안고 싶어. 안 돼, 수아야. 조금만. 저 계집애 좀 데리고 나가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산만하게 어디 감히 조상님 앞에서.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뺨을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수아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나가긴 어딜 나가. 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사 안 끝났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내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서 있지도 못해? 우리 정민이는 3살 때도 제사 끝날 때까지 꼼짝 안 했다. 어머니는 친척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팔자가 사나워서 애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 5년 만에 딸랑 계집애 하나 낳아놓고 둘째 소식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머리 위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20명의 친척들이 나를 봅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비웃음이 섞인 눈빛들.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중인데 정민 씨가 입을 열었지만
감히 기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정민 씨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수아 손을 잡고 뒷걸음질 쳐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 며느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돈 쓸 줄만 알지? 이 집 인테리어도 우리 정민이가 뼈 빠지게 벌어서 해놓은 거. 쟤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들어와 사는 거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방에 데려와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농담하신 거야. 나쁜 뜻 아니야라고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둘러대왔지만 이번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나는 잠시 멈췄다가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 수아는 눈을 깜빡이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제사 지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제사 음식을 다시 데웠습니다. 식은 조기는 팬에 다시 굽고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나물은 다시 무쳐내야 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독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게? 계집애 하나 딸랑. 둘째는 낳겠니? 거친 내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집안일로 마디가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아까 고기 다질 때 묻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나는 손모델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손사진 한 번 찍고 5만 원을 받았죠. 그때는 그게 큰돈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집 수도세만 30만 원, 관리비 80만 원, 겨울 난방비는 68만 원이 나옵니다. 내 손은 이제 모델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칼에 베인 흉터, 기름에 데인 자국, 습진으로 갈라진 피부. 이 손으로 5년 동안 이 집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서영아, 밥 안 가져오냐? 거실에서 정민 씨가 불렀습니다. 가요. 나는 접시를 들고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주방을 나갔습니다. 식탁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상석에, 여자들은 그 주변에, 아이들은 작은 상에 따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중앙에, 정민 씨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주방문 바로 앞, 언제든 일어나 시중 들기 좋은 가장 구석 자리였습니다. 반찬을 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굼떠? 손님들 다 기다리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냐고.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른들이 먼저 먹기 전엔 숟가락을 들 수 없는 게 이 집의 법이니까요. 새벽 4시부터 물 몇 모금 마신 게 전부라 위장이 쓰렸습니다. 드디어 큰 고모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도 눈치를 보며 천천히 젓가락을 뻗어 고기 산적 하나를 집으려 했습니다. 고기가 입에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탁! 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내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휴, 진짜 밥맛 떨어지게 어머니가 나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눈에는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먹긴 뭘 먹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으면 됐지. 또 처먹으려고. 20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에게 꽂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집었던 고기가 힘없이 밥그릇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너 뭐? 내가 먹으라고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설거지 안 해? 주방에 그릇 쌓여 있는 거 안 보여? 밥상머리에 앉아서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 나는 정민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쳐박고 밥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밥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정민 씨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정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쟨 부르지 마.
내가 감히 누굴 불러? 한서영, 너 우리 최씨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거 천운인 줄 알아. 내 아들이 어떤 앤데? 연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줄 선 여자가 트럭이었다. 근데 너 같은 거 데려다가 5년 동안 아들 하나 못 낳고 빌빌대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헛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어머니는 더 신나서 날뛸 겁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어머니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꺼져.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5년 동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눈치 없는 것, 친정에서 못 배운 것 하지만 나가라는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꺼져라. 20명의 친척들 앞에서, 내 살배기 내 딸 앞에서 시어머니가 나보고 꺼지랍니다. 나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영화 속 슬로 모션처럼 아주 천천히요.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무겁게 뛰는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협탁 위에 둔 내 가방을 챙겼습니다. 휴대폰, 지갑, 차키, 그리고 수아방으로 가서 아이의 외투를 꺼냈습니다. 수아는 거실 작은 상에 앉아 호박전을 손에 쥔 채 겁먹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작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집에 가자. 집에. 여기가 집 아니야.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외할머니 집 갈 거야. 아이 손을 잡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밥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등 뒤에서 계속 뭐라고 소리쳤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뒤쫓아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수원이요. 친정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내 무릎을 베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긴 속눈썹이 눈 밑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정민 씨였습니다. 나는 메시지 미리 보기만 확인했습니다. 어디 갔어? 엄마가 와서 치우래. 치우래. 이 상황에서도 그 인간은 치우는 것 타령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쳐박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원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좀 자야겠습니다. 제대로 된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3시 7분.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친정집은 고요했습니다. 옆에서 수아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옆방 엄마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액정에 정민이라는 두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 어디서 뭐해? 정민 씨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받고 지금 시위하냐? 나는 대꾸하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보일러가 왜 이러냐고 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난방이 안 되잖아. 엄마 추워서 패딩 입고 계셔.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소리 내어 웃어버렸습니다. 너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정민 씨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미쳤냐? 하나만 물어볼게. 나는 웃음을 거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난방비 누가 낼게?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거야 관리비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 아니야.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 자동 이체 누구 카드로 되어 있더라? 매달 68만 원씩 나오는 난방비. 5년 동안 내 카드로 긁었어. 수도세 30만, 관리비 80만, 인터넷 5만 5천, 내 차 보험료 190만,
주유비 매달 20만 원까지 전부 나는 숫자를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왜 보일러가 꺼졌는지 알아? 내가 그 카드 정지시켰거든. 정민 씨는 숨이 막힌 듯 쌕쌕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더군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그랬어. 야, 알게 뭐야,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친정집 천장은 깨끗했습니다. 누수 자국 따위는 없었죠.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때 내 사진이, 책꽂이에는 대학 전공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간만 멈춘 듯 평화로운 내 방. 문득 10년 전에 내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 격리 취직했을 때 월급 180만 원 받으면서도 적금 붓고 아껴 써서 30살 전에 1억 모으겠다고 다짐했던 나. 그리고 정말 해냈던 나. 결혼할 때 내 통장엔 3억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여행 한 번 안 가고 옷 한 벌 안 사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정민 씨가 프러포즈 할 때 그랬습니다. 청담동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 12억인데 계약금 3억만 있으면 된대. 나머지는 살면서 갚자. 내가 물었죠. 자기는 얼마나 있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차 사느라 돈이 좀 없네? 일단 내 돈으로 하고 내가 평생 갚을게.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계약금 3억, 내 전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후 매달 1,200만 원 대출금 내가 갚았습니다. 정민 씨 월급이요? 어머니 용돈 드려야 해. 나는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월급 600만 원, 몽땅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내 3억, 그리고 5년 동안 갚은 대출금 7억 2천, 생활비, 그놈의 차 유지비까지. 내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대체 얼마일까요? 계산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전화를 건 이유는 아내나 딸이 걱정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도 아니었고 가정을 되돌리고 싶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보일러가 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전화는 아내에게 건 것이 아니라 수리공에게 건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나는 지난 5년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나는 착한 며느리였고 내조 잘하는 아내였으며 그들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내 휴대폰은 꺼져 있었으니 엄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엄마가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내 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요? 최서방네 식구들은 하나같이 왜 그리 뻔뻔해? 뭐? 살인 미수. 웃기고 있네. 내 딸은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폰을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엄마는 나를 한 번 보더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액정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얘야, 한서영. 너 똑똑히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내가 고의로 보일러 끄는 바람에 나 3일 내내 얼어 죽을 뻔했어. 내 심장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래? 이거 살인 미수야. 내가 너 고소해서 감방에 쳐넣을 거야. 알았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듣고 있어. 내가 대꾸가 없자 시어머니가 더 악을 썼습니다. 귀 먹었냐? 벙어리야? 도망치면 그만인 줄 알아? 우리 정민이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걔가 아는 판사며 검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전화 한 통만 넣으면 경찰이 당장 내 친정으로 들이닥칠 줄 알아. 나는 그 악담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차분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녹음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저는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무고죄랑 협박죄로 맞고소하겠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청담동 아파트 제 명의고요. 계약금 제 돈이고 대출금도 제가 갚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은 땡전 한 푼 보탠 적 없다고요. 계속 거기 살고 싶으시면 매달 관리비랑 가스비가 누구 카드로 빠져나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너. 엄마 희나는 엄마 옆에 앉아 그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라거나 수아를 생각하라는 뻔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내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다. 그날 오후, 나는 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지난 5년치 거래 내역서를 전부 뽑았더니 A4 용지로 10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친정집 식탁 위에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관리비, 도시가스, 난방비, 인터넷 요금, 케이블 방송, 자동차 보험료, 주유비. 모든 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출에는 정민 씨의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명의만 남편 것이고 결제 카드는 내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정민 씨의 연말정산을 해주느라 가지고 있던 국세청 자료도 찾아냈습니다. 5년 동안 그의 월급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날이면 그 돈은 전액 박순자라는 사람에게 이체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5년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년. 거기에 승진전 급여까지 합치면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3억 원. 내가 낸 아파트 계약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나는 정민 씨의 대출금과 생활비를 5년 동안 댔고 그는 자기 엄마에게 5년치 월급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이 집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먹여 살린 겁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이나 속았습니다. 이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긴 장문의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영아, 화 좀 풀어. 엄마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엄마랑 기싸움 하지 마. 노인네가 나이 먹어서 말이 헛나오는 걸 어떡해. 빨리 돌아와. 수아도 여기 있잖아. 수아. 수아는 분명 내 옆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 문자 수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수아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마지막 몇 장을 넘기다가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억 원 대출. 작년 2월에 실행되었고 대출자는 최정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구경한 적도 없고 우리 집 담보대출이 늘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2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상담원은 대출 보증인이 박순자이며 자금 용도는 투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 정민 씨는 단 한 번도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인터넷에 그 투자 상품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1초도 안 되어 끔찍한 뉴스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피해자 속출 원금 회수 불가능, 피해액 수천억대, 주동자 해외 도피, 투자자들 집단 소송 예고, 은행권 책임 회피. 나는 형광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2억 원. 정민 씨는 자기 명의로 2억을 대출받아 시어머니의 꼬드김에 넘어가 가상화폐 사기판에 몽땅 털어넣은 겁니다. 돈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대한민국 법상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부 공동 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내가 이혼하지 않으면 그 2억을 내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웃다가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반전까지 숨겨져 있을 줄이야. 주방에서 나온 엄마가 내 꼴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서영아, 왜 그래? 나는 눈물을 벅벅 닦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거 봐. 엄마는 화면을 잠시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니? 정민 씨가 2억을 빌려서 여기다 꼬라박았대.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 안 하면 이 빚 우리 둘이 같이 갚아야 해. 엄마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해야 해. 하루라도 빨리. 일주일 후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18층. 나는 가죽 소파에 앉아 100장이 넘는 은행 거래 내역, 대출 계약서, 세금 기록을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서영님, 변호사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상황이 유리합니다. 어떡해요? 이 아파트 말입니다. 그녀가 매매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비록 명의는 부부 공동이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계약금 3억 원이 의뢰인의 결혼 전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이체 기록이 확실합니다. 이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대출금 상환 내역도 전부 의뢰인 계좌고요. 남편분은 기여도가 0분입니다. 급여를 전액 제3자인 시어머니에게 빼돌렸으니까요. 그럼 집은 지킬 수 있나요? 내 남편이 악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걸 입증하면 법원은 이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 2억 원 대출 빚은 좀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빚은 부부가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그녀가 대출 서류에 작은 글씨를 짚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도가 투자이고 보증인이 시어머니입니다. 의뢰인은 전혀 몰랐고요. 우리는 이걸 남편의 일방적인 불법 투기 행위로 주장해서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빚이라고 싸워볼 수 있습니다. 승산이 있나요? 6대 4 정도입니다. 만약 남편 쪽의 유책 사유가 더 확실하다면 승산은 훨씬 올라갑니다. 유책 사유. 나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집 서재 서랍 깊숙한 곳, 수아의 그림책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봉투였습니다.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 가방에 쑤셔 박아놓고는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서류 한 부. 그녀는 잠시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건 저도 몰라요. 자세히 안 봤거든요. 변호사가 사진을 내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민 씨,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 정민 씨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는 임신한 듯 불룩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서영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렀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녀가 서류를 펼쳐 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 검사 대상 1, 최정민, 남, 34세. 검사 대상 2, 김수연, 여, 28세, 태아. 검사 결과 친부일 확률 99.99%. 99.99라는 숫자를 보는데 헛웃음이 났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야근한다던 그 숱한 밤들, 주말마다 회사에 일이 있다며 나가던 날들, 일주일씩 가던 출장들. 그게 다 일이 아니었구나. 다른 여자 집에 있었던 거구나. 그 여자는 임신을 했고 이 치밀한 인간들은 친자 확인까지 맞춰놨구나. 의뢰인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스모킹 건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임신.
이건 법적으로 아주 심각한 유책 사유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 소송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2억 빚. 그건 남편 혼자 떠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구로 가셔서 따님 물건이랑 본인 짐을 싹 다 빼오세요. 그리고 바로 소송 들어갑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떠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그 인간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청담동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잠시 서서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색 도어락, 문 앞에 놓인 시어머니의 꽃무늬 슬리퍼, 문틀에 붙은 수아가 그린 해님 스티커. 모든 게 내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공기가 차갑다는 것만 빼고요. 보일러는 아직 고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니, 고칠 돈이 없었겠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컴컴했고 커튼은 쳐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 요란하게 울릴 뿐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껴입고 소파에 웅크린 채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소리에 고개를 돌린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시어머니 목소리는 추위 때문인지 악을 써서인지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 얼어 죽으라고 작정했지?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뻔뻔한 년. 짐 챙기러 왔어요. 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수아 옷이랑 장난감, 그리고 제 겨울옷. 그것만 챙겨서 나갈 겁니다. 뭐, 인연이.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수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그림책,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곰 인형, 애착 담요.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아를 데려가겠다고? 꿈도 꾸지 마. 걘 우리 최씨 집안 핏줄이야. 내 아들 새끼라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같이 근본 없는 년이 애를 어떻게 키워. 당장 그 집 못 풀어. 캐리어 지퍼를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 태도에 기가 눌렸는지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뭐? 이 집 계약금 누가 냈죠? 매달 대출금 누가 갚았습니까? 관리비, 가스비, 정민씨 차 보험료, 주유비. 다 누구 돈입니까?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죠. 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수연이라는 여자, 누구입니까?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친자 확인 결과지 어떻게 된 겁니까? 너 그걸 어떻게... 서재 서랍에 고이 모셔두셨더군요. 지난번에 수아 책 찾다가 봤습니다. 시어머니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가슴을 들썩이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그녀 옆을 지나쳤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못 박듯 말했습니다. 저희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 집, 제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내 집에서 꺼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 집, 그 지옥 같았던 5년의 시간이 영원히 차단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변호사는 유능했습니다. 첫 재판 2주 전, 그녀는 법원에 3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출처, 5년치 대출금 상환 내역, 남편 월급이 시어머니에게 이체된 내역,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코인에 탕진한 기록, 그리고 그 결정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정민 씨 쪽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제1회인은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1호를 봐주십시오. 이 아파트 계약금 3억 원은 피고 나의 결혼 전 개인 적금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금은요, 상대가 반박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갚았으니 공동기여 아닙니까? 증거 2호를 보시죠. 내 변호사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달 1,200만 원의 원리금은 전액 피고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원고, 남편은 단 1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급여는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증거 3호입니다. 월 600만 원 전액이 묻힌 박순자 씨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생활비 기여도 0원입니다.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게다가 내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상의 없이 2억 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 투기로 날렸습니다. 이는 일상 가사 채무가 아니며 피고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빚은 원고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 4호입니다. 변호사가 대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대출자 최정민, 보증인 박순자. 피고의 동의란은 비어 있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5호입니다. 4개월 전 날짜가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원고 최정민이 김수연이라는 여성의 태아와 99.99% 친자 관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고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정민 씨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대 변호사도 이건 예상 못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증거의 출처가 적법하게 취득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잘라 말했습니다. 원고에 묻힌 자택 서재에서 피고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겨보다가 정민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원고 최정민 씨, 할 말 있습니까? 정민 씨는 입을 뻐끔거리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판 시작하고 처음으로 마주친 눈이었습니다. 분노, 공포, 그리고 수치심.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기각합니다. 채무 분담 청구, 기각합니다. 2억 대출금은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또한 원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양육권은 피고 한서영에게 지정하며 원고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재판장님, 상대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패정합니다. 땅. 법원을 걸어 나올 때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입동이었습니다. 바람은 살을 앨 듯 차가웠지만 내 가슴속은 난로를 켠 듯 따뜻했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려면 며칠 걸리겠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집은 내 것이고 빚은 그들의 것이며 수아는 온전히 내 딸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퇴거 조치를 상의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집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안 비우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한서영님, 수학이 넘어 변호사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픽 웃음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법원 앞에서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깨 위로, 머리카락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5년.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그들이 이사 나가는 날,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 수아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연필로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해님을 그리고 손을 잡은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엄마와 딸. 엄마, 이거 우리 새집이야. 수아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네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곧 진짜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저녁 무렵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청담동 아파트가 비워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안방, 텅 빈 주방. 가구는 모두 빠져나가고 하얀 벽지와 마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이사하다 긁힌 자국이 보였고 천장 구석에는 여전히 그 누수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쉬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집에서 보낸 내 시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하던 나, 욕을 먹고도 웃어야 했던 나, 화장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던 나, 그 모든 시간들이 저 텅 빈 공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수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해님을 샛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도 우리 새집에 올 수 있어? 수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멈칫했습니다. 외할머니. 응, 외할머니랑 외할머니 엄마. 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외할머니 엄마, 친정엄마는 당연히 오시지. 근데 외할머니, 시어머니는 외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 못 오지? 그치? 수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나는 멍해졌습니다. 친정으로 도망치던 택시 안에서 내가 했던 말,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 아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 수아가 색연필을 내려놓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볼을 토닥였습니다. 수아가 엄마 지켜줄게. 아이의 맑은 눈을 보자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로 지켜주자. 반년 후 나는 청담동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4억 원 내가 샀을 때보다 2억이나 올라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은 대출금을 싹 갚고 마포구에 있는 조금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방 2개, 남향, 햇살이 잘 드는 집이 수아 방 창문으로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새 집에 들어온 날 수아는 거실을 뱅글뱅글 돌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 좋아. 응. 너무 좋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내 집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도 아니고 시댁의 집도 아닌 온전히 나 한서영의 집 계약금도 내가 냈고 대출도 내가 갚았지만 이번에는 누구와도 나눌 필요가 없는 진짜 내 집입니다. 집 정리가 끝나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들 놀랐지만 한 선배 언니가 휴게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영아,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혼자 애 키우는 거 많이 힘들 텐데. 힘들겠죠?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선택한 고생이잖아요. 억지로 강요받은 고생이 아니라? 언니는 나를 가만히 보더니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언니도 돌싱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여자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주말에 수아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연을 날리러 갔습니다. 바람이 좋아 연은 높이 날았고 수아는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잔디밭에 앉아 아이를 보는데 문득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늙고 쇠약해진 목소리였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서영아.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영아, 애미다 내가 잘못했다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그 녀석 회사 잘리고 그 여자는 도망갔어. 애도 지웠대. 우리 지금 반지하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다. 돈 좀 융통해 줄 수 없겠니?
조금만 수아 봐서라도.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새벽 4시의 주방, 기름 냄새, 밥맛 떨어진다던 폭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 그 친자 확인서,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그쪽 며느리 아닙니다. 서영아,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수아가 볼이 발그레해져서 뛰어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나는 아이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웃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잘못 걸었대. 아, 그래? 그럼 도와줘야 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 일은 우리가 알바 아니야? 수아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고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연은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자유롭게. 해 진력, 공원 옆 카페에서 수아는 딸기 케이크를 먹고 나는 따뜻한 라떼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연을 들고 활짝 웃는 수아의 사진. 멘트는 딱 4글자만 적었습니다. 완벽한 평온. 창밖으로 한강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 산책하는 강아지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 문득 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친척들에게 말했었죠. 이제 우리 집 딸이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노력하고 참으면 진짜 가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내 전 재산 3억을 바치고 월급을 바치고 내 청춘과 자존심을 갈아 넣으면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그저 무료 도우미이자 현금 인출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나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라 도구를 원했던 겁니다. 쓰다 버리면 그만인 도구. 나는 5년 동안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엄마, 수아가 불렀습니다. 무슨 생각해? 나는 아이의 입가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했어? 치킨. 양념치킨. 그래, 치킨 먹자.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공기에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봄 냄새.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석 달 뒤,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빛 독촉 시달리던 30대 남성. 길거리서 무릎 꿇고 빌어 그냥 넘기려다 사진 속 남자의 옆모습이 낯익어서 멈췄습니다. 어느 빌딩 앞에서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남자. 빚쟁이들에게 빌고 있는 그 남자는 최정민이었습니다. 댓글 창을 열어봤습니다. 이 사람 우리 회사 다니던 최 대리 아님. 코인으로 2억 날리고 사채까지 썼다던데. 꼴 좋다. 와이프가 집해온 거 지가 다 말아먹고 이혼당했다며? 지금 엄마랑 반지하 산다던데 인과응보네. 댓글들을 읽는데 통쾌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덤덤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화면을 끄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퇴근길, 유치원으로 수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아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줬어. 우와, 진짜. 집에 가서 엄마 보여줘. 응.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저녁 노을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잘조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광고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끄려다 날짜를 봤습니다. 오늘이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오늘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오늘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 딸을 데리고 집에 갑니다. 제사도 없고 생선 냄새도 없고 시어머니의 욕설도 남편의 침묵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수아뿐입니다. 엄마, 수아가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늘 추석이라며? 우리 뭐 먹어? 수아 뭐 먹고 싶어? 송편. 외할머니가 만든 꿀송편.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외할머니네 가서 송편 먹자. 신난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먹으러 갈게. 수아가 송편 먹고 싶대. 엄마의 답장은 1초 만에 왔습니다. 오냐, 얼른 와라. 천천히 조심해서 오고. 휴대폰을 넣고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을이 보라색으로 변해가며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맞는 첫 명절. 그리고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추석. 이제부터 내 명절, 내 인생, 내 하루하루는 오직 나와 내 딸의 것입니다. 한서영. 이 이름 석자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유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결혼 5년, 가장 노릇하다 쫓겨났던 여자가 집을 되찾고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 꺼져라는 말에 잘게 뭐야로 답해주고 나온 이야기? 후회하냐고요? 단 한 번도요.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도구로 보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걸지 말 것. 가정의 평화나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부당함을 참지 말 것. 그리고 절대 잊지 말 것. 나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하고 존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나에게 나가라고 했던 그 집은 내가 가졌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그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은 이 따뜻한 봄날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에서 꽃향기가 납니다. 이게 바로 사는 맛인가 봅니다.